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전쟁. 우리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에는 남과 북 모두 씻을 수 없는 큰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군인 사상자만 해도 62만 명에 육박했고 민간인 피해 인원은 99만 명이었으며 유엔군 사상자 15만 명, 수십만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아픔을 겪은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달했죠. 또한 남북 양쪽에 자리 잡고 있던 산업시설과 기반시설, 건물과 주택 모두 전쟁 중 대부분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1129일 동안 지속되었던 6.25 전쟁의 정전협정을 맺음으로써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은 휴전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지만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은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두 나라의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군사력 평가 단체인 GFB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지수 대한민국 6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8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만약 우리나라와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지금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편입니다. 현재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 중인 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인민들의 밥을 굶겨가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해 자칭 최강의 군대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핵심 무기 체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있듯 북한의 말대로 군 세력이 정말 막강하다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의 현실은 각박함과 참담함 그 자체였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력을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54조 6천억 원이지만 북한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5조 3,900억 원이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의 경제 규모와 생산 및 소비 역량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GDP, 즉 국내 총생산에서는 우리나라 2266조 3천억 원, 북한 34조 7천억 원으로 약 6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죠.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 비해 북한의 군사력이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 중 북한이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종종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병력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53만 명의 정규군과 275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규군은 128만 명의 예비군 762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 큰 격차의 병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병력차는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중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력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이 아닌 북한 내에 필요한 인력을 병력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만 군인이고 하는 일은 훈련이 아닌 노동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훈련받고 있는 정식 군인이라고 할지언정 제대로 된 훈련은커녕 1인당 탄약 소비량이 평균 3발로 조사된 바 있죠. 아참, 우리나라 국군의 탄약 소비량은 600발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북한에서 복무하고 있는 128만 명의 군인들이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육상 장비에서는 전차 한국 2624대, 북한 5895대, 다연장 로켓포 한국 573문, 북한 1360문, 자주포 한국 3040문, 북한 450문, 견인포 한국 3854문, 북한 220문, 장갑차 한국 13990대, 북한 4114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육군 장비 부분에서 세계에서 주목받을 정도로 전체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총알이 없어 훈련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예상하실 수 있듯 장비에 들어갈 연료가 없어 그냥 바리케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에선 총 항공기수 한국 1595기, 북한 946기, 전투기 한국 402기, 북한 458기, 공격기 한국 90기, 북한 114기, 수송기 한국 41기, 북한 331기, 특수목적 항공기 한국 30기, 북한 미보유, 공중급유기 한국 4기, 북한 미보유, 헬리콥터 한국 739기, 북한 204기, 공격 헬기 한국 112기, 북한 20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전투기가 더 많지? 하지만 이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수는 속임수일 뿐 50년에서 60년 된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장비들의 노후화는 기본이고 전투기 또한 연료가 없어 1년에 딱 2시간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죠.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 F-15K, KF-16,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 전투기가 누구한테 격추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압도적인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전력에서는 총 함정수 한국 234척, 북한 450척, 총 배수량 한국 24만 2천 톤, 북한 6만 톤, 헬기 항모 한국 2척, 북한 미보유,
구축함 한국 12척 북한 미보유, 초계함 한국 11척 북한 미보유, 호위함 한국 18척 북한 5척, 소해함 한국 13척 북한 10척, 잠수함 한국 22척 북한 35척, 경비정 한국 111척 북한 200척. 해상전력의 경우에도 북한은 연료가 없어 군함에 최소한의 연료만 채운 뒤 영해에서 표류하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돌아온다고 하죠. 이처럼 전차나 전투기, 함정과 같은 경우에서 종종 북한의 병력이 양쪽으로 우위를 점하는 수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북한의 군사력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핵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마저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죠.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거나 무언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무인기로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전쟁 터져서 다 죽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은 북한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이다 보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국지적인 도발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도발로 관심 좀 달라 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결국 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임에도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토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곧바로 폭격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북한은 우리나라 대응 사격을 두들겨 맞고 더 강력한 폭격을 시작하게 될 거고 결국 우리 영토에 있던 민간인 시설과 인명피해가 속속히 발생하면서 이제 이 도발은 단순 교전이 아닌 전면전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겠죠.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해당 지역에 대포콘 2단계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전국에 있는 육해공군 장병들은 모두 전쟁 준비 태세를 돌입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포콘과 진돗개 발령은 쉽게 말해 우리 국방부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우리 군에서 실제로 발령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그렇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국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적 북한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현 시점에서 양측의 병력과 기술력 전술 등을 포함해 주변국 개입이 없는 조건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이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군, 해군, 육군의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데 성공한다면 30분 내로도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시나리오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가장 먼저 미국은 육해공 해병대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장병들과 200여 척의 함정 그리고 2000여 대의 항공기를 파견시킬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그 화력은 북한을 압도할 만큼의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일본 등의 우방국들이 줄줄이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또 다른 나라들이 반응하게 되겠죠. 이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태평양의 강국 호주,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캐나다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면 떠오르는 그 나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름 아닌 중국과 러시아죠. 이 두 나라가 새빨갛게 물든 한반도를 꿈꾸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으로 이 전쟁의 양상을 뒤엎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 러시아와 중국이 병력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천조국 미국을 상대할 힘이 되지 않죠.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북한에 지원한다는 게 도박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국익이 우선시되는 국가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러시아의 소극적인 지원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버티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뒤엎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죠. 이로써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북한은 이제 도망칠 구석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북한하면 걱정해왔던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게 되겠죠. 바로 핵무기.
북한에는 현재 ICBM, SLBM이라는 카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핵전쟁이 발발할 시 대처해야 할 행동 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린 뒤 북한의 핵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배치해두었던 사드를 가동하게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핵을 발사하고 그 탄두가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군 전문가에 의하면 사드가 공중에서 핵 요격에 성공하게 될 시 탄두 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파괴되어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반드시 북한의 핵탄두를 공중에서 요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사드의 적중률은 몇 %나 되는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한 탓에 적중률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80%에서 많게는 9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드 요격에 실패했을 때는 패트리어트라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군의 우려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던 북한의 손을 들어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불법으로 무기 실험한다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는 나라를 좋아해줄 나라는 없던 거죠. 이로 인해 북한은 핵무기를 쏠 시간조차 벌지 못한 채 전선을 우리나라에 장악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서서히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북한의 지도자들 사이에선 또다시 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길고 길었던 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길 원할 것 같은데요. 이내 우리 정부는 북한 지도자들과 협상을 통해 항복선언을 받아낼 겁니다. 이렇게 전쟁은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은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 밀집된 인구수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수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기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피해갈 수 없겠죠. 또한 국가의 주요 시설과 산업이 붕괴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은 전쟁 피해를 딛고 일어나 수년간 재건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핵무기의 실질적 위협에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북한이 두 눈 질끈 감고 핵무기를 쐈을 때 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실패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강력한 전력을 기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핵무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시간이 펼쳐질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전시 상황을 대비하면서 더 나은 전략과 군사력을 보충하고 있죠.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